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무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로마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파된 것은 임진왜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개신교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6년 일본의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부분의 개방을 윤호받고 난 뒤였습니다. 미국 북감리에는 맥클레이 선교사의 보고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결의하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 첫 번째 한국에 발을 내디딘 선교사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영상을 포함하여 3편의 컨텐츠를 통해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같이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충만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문호를 개방한 일본과 중국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선교적 측면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쇄국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교회가 들을 수 있었던 한국에 관한 정보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은 갈 수 없다거나 천주교인들이 그곳에서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의 감리회는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일본과 중국을 당면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영향력이 커지자 쇄국 정책은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고 한국보다 먼저 개화한 일본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신사후람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신사후람단은 일본에서 근대 농업 기술을 도입시킨 농학자 스다센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일본인 최초로 감리교인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스다센은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신사후람단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책은 신사후람단의 사람들 중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성경을 더 공부하기 원했고 홀로 일본에 남아 스다센에게 복음의 도를 배웠습니다.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한국 땅의 복음화를 간절히 꿈꾸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 교회로 직접 2차례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죠. 꿈에서 깬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 생각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에게 이수정의 편지는 마치 마게도냐인의 요청과도 같았습니다. 이수정의 편지는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편지로 불리며 각종 선교 잡지에 실렸고 이로 인해 해외 선교지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교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한국 선교가 시작된 계기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한국과 미국 간의 수호 조약이 맺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하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자 미국으로 보빙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사절단이 탄 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시카고로 열차를 이동하던 중에 클리블랜드 교회의 목사이자 가우처 대학의 학장인 가우처 목사를 만납니다. 가우처 목사는 사절단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선교에 알맞은 때가 왔다고 판단하였고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며 북감리회 해외 선교부에 큰 돈을 기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중첩되어
북감리회 해외 선교지부는 은자의 나라 한국으로의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1885년 2월 감리교에서 파송 결의한 3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모였습니다. 선교사와 그 가족으로 처음 파송받은 이들은 아펜젤로 선교사와 직전에 결혼한 아내 다치엘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와 아내 룰리,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한국, 은자의 나라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는,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한 배는 약 20여일간의 항해 끝에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일본에 얼마간 체류한 이유는 당시 한국 내의 상황이 외국인들에게 무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출항하기 직전 한국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습니다. 급진 개화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단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 혁명이 무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은 큰 혼란에 빠졌고 이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의 선교사 맥클레이는 다수의 외국인이 방한을 하면 위험해지니 순서를 정해 한 명씩 방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맥클레이를 비롯한 파송 선교사들은 한국의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내한을 시도해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1885년 3월 23일 한국 선교 최전선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정해준 순서에 따라 아펜젤러와 다치엘라가 먼저 한국으로 향하는 상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침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언도우드도 그 배에 함께 탔죠. 저기 보이는 3명이 각각 다치엘라,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3명은 고베, 나가사키를 거쳐 4월 2일에 부산항에 하루를 정박하고 3일 뒤인 4월 5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그날은 뜻깊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배는 부활주일 오후 3시에 닻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이곳에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은 아닙니다만 우선 어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길이 열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어디 가요?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동안 체류했던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을 머무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그럼 목사님, 저희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래. 쉬었다 가자.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로 부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곧바로 서울에 들어갈 수는 없었대. 왜냐면 이 셋을 마중 나왔던 푸트공사가 셋이 한 번에 서울로 들어가면 주목받고 위험하다고 극구 말렸거든. 당장의 열정을 발휘하면야 못 들어갈 게 없겠지만 혹여나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선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하고 인천에 그래도 좀 머물기로 했지. 뭔가 좀 조급했을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야, 정말 아쉬웠을 거야. 근데 정말로 아쉬웠을 만한 일이 뭐냐면 푸트공사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못 들어가게 했어,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도 애가 타니까 들어가고 싶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허락해 준 거야. 왜냐면 다 독신으로 왔다고. 그래도 뭐 자기를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길을 내줬어. 그러고 나니 얼마나 아쉬웠겠어. 자기 부부는, 아펜젤로 부부는 가지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다리 묶여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 떠나는 걸 봐야 됐잖아. 정말 아쉬웠을 거야. 그러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여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일주일을 머물다가 푸트공사와 당시 인천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군 함정의 선장이
여기도 위험하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돌아갔지.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먼저 서울로 들어간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편지가 도착했거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안전하다. 서울로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내용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타이밍이 정말.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나요? 먼저 일단은 상황이 그렇다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구했지. 그런데 이 배를 탄 거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니라 스크랜튼 선교사. 순번을 정했잖아. 순번에 따라서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인천 부두에 내려서 당시 재종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알렌 선교사, 의사, 그 선교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서울로 들어갔대. 알렌이요?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에 관해서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이야기가 한보따리니까 이름만 듣고 갑시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이 있었거든. 최초의 병원. 그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 그 병원에서 선교하던 사람이야. 의사로서. 하여튼 윌리엄 스크랜튼은 알렌 선교사와 함께 재중원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기 가족과 아펜젤러 부부가 머물 집을 구했어.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왜냐면 재증원에서 일할 또 한 명의 의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 사실 스크랜턴도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였거든. 그럼 알렌 선교사님은 이걸 알고 제물포로 왔던 거예요? 아니야. 우연히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인천에 왔는데 부두가 시끄러운 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외국인이 나타났대. 자기도 외국인이잖아, 알렌도. 누가 왔나 반가운 마음에 가서 봤더니 외국인이 정말로 있었고 얘기를 조금 나눠보니 의사래. 안 그래도 재중원에 일손 부족해서 자기 혼자로 너무 바쁜 지경이었는데 의사인 외국인이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 단번에 재중원의 의사로 자기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참 우연이네요. 아니 우연이라기보다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놀랍잖니. 스크랜턴은 알렌을 따라서 서울로 갔고 알렌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사택지를 구했어. 그럼 아까 말한 한 달간 인천에 머문 건 뭐예요? 그거 기억 잘하네. 한 달간 머무른 거 그거는 뭐냐면 스크랜턴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에 왔지. 서울로 가려고 그랬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서울의 그 집이 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크랜턴 선교사가 선교사들이 머물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안전이었거든.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 대사관 옆.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 근데 미국 대사관 옆에는 이미 멀쩡한 집들은 다 다른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좀 반파된 집, 이 집이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그 집을 구했고 이제 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거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인천에 머물렀던 거야. 그럼 참 서울로 빨리 가야 할 텐데 마음이 참 조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 조급했을 거야. 두 번째잖아. 근데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호열이 강했고 또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그 한 달간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성서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감리교 교리 문답집을 번역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지. 우리는 10여 분을 더 걸어 대불여관터에 도착했습니다. 대불여관은 6.25 전쟁 때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대불여관터로만 전해져 오던 것을 근래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식이네. 뭔가 굉장히 앤틱하고 이쁜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겠지. 이 기념관의 취지가 아무래도 대불 호텔의 운영 뭐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도 아까 올라오다 봤지 1층에서. 네, 참 그렇죠. 시설이 안 좋다고. 그래 맞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기를 매일같이 쓰셨대.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 뭐 주변의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도 거기에 많이 적었던 거지. 그 중에서도 대불 호텔에 관한 그 내용만 발췌해서 기록을 한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굳이 여기 왜 들어온 거죠? 저희가? 그치. 우리가 아마 정보에 관한 것만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면 네.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뭐 책이나 인터넷 중에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무려 100년 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여기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똑같이 서서 말하고 생활하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열정에 불타올랐던 거지. 그 정서에 우리가 똑같이 와서 똑같이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기를. 목사님의 말씀대로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조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의 첫 번째 단계인 국내 정착을 위한 여정은 이곳 정동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을 거주지로 삼은 이유는 미국의 공관이 이곳 정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사관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곳을 기점 삼아 선교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곧바로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기 사택에서 시약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펜젤러는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각각 한국 민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발판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